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6월항쟁 29주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인사들이 가덕도 신공항이 불발될 때에는 각종 선거에서 부산이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하고 있습니다. 부산 유권자분들이 느끼는 실상은 어떠한지 여쭤봤는데요. 33%는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29% 어느 정도 사실이다. 22% 상당 부분 과장됐다. 16% 완전한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는 쪽 따져보니까 62, 낭설에 가깝다, 이쪽은 38, 이렇게 갈리네요. 네.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1797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최근 방한 중에 독대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언급했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도 반기문 총장이 우려하는 대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20대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국회 사무처 조직까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거친 표현을 쓰자면 국회 방송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접수한 셈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정세균 새 의장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KBS 인터뷰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진화법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매우 단출한 반박인데요. 검찰과 선관위의 입장은 간단치 않습니다.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의 조사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자산 10조 원 미만인 민간 기업 집단 25곳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서 상호 출자 그리고 신규 순환 출자가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같은 그룹 내의 기업들이 서로 출자하거나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조우라고 하는 거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1.5%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췄습니다. 0.25%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으니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소비 절벽 시대에 이게 가능할 이야기냐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잠시 후 이완배 기자가 소상히 해설해 드립니다.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시련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설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쓸 뿐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하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정비 같은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에서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2008년에 밖으로 나간 안전 업무를 본부로 들여오겠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사태가 커졌다.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한 해 5천억씩 적자가 나지만 시민의 발휘되고 있는 지하철. 그 지하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의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못 본 척했던 중앙정부 아닌가.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점잖게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발언 들어보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2인 1조 근무제하고 그다음에 자회사화 하는 걸 두 가지를 대책을 내놔가지고 자회사는 사실 6월 말로 이제 정리가 돼서 자회사로 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2인 1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인 1조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그만한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시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이죠, 2인 1조라는. 맞습니다. 현장을 도외시 않게 만들어진 그런 이 탁상 공론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총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이 부분은 뭐 철저히 저희들이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근본 해결책으로 이 외주 업무는 아예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시민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맡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전을 효율과 시장에만 맡기지는 않겠다.
확실한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외주 나가 있는 것들을 예. 전부 직영하는 쪽으로 직영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 2008년에 오히려 외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다시 본부로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은성 PSD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고 난 그 회사의 경우는 이제 6월 말이 만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유진 메트로콤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이 돼 있습니다. 22년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시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하도록 이런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은성 PSD는 그럼 이제 자회사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직영이라면 메트로에서 직접 안전관리 요원들을 고용하는 방식 이렇게 바뀐다 이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서울 메트로가 메트로 직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자회사도 아닌 거고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유진 메트로콤은 22년이나 그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방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업체가 서울시나 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은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본래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 지난번 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그게 본래 계약이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이 근거를 찾아내서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그때 서울시가 지급했어야 될 3조 2천억을 아낀 절약한 이런 선례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 측에 또 저희들이 때로는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알겠습니다. 직영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피아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게 자회사가 되면서 본래 서울 메트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사실상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내보내면서 정년을 연장해 준다든지 급여는 그대로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월급을 또 그대로 받게 된 거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그 신규 채용자들은 이 김군같이 이렇게 일은 엄청 내몰리면서 사실은 급여는 제대로 못 받았고 이런 어떤 이중적 차별적 구조 때문에 이 전직자들 메트로에서 온 분들을 말하자면 메피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적 구조는 어쨌든 확실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사고 다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 이 전문성 없는 박원순 시장 측근들이 서울 메트로에 대구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는 이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게 또 외주를 주냐 아니면 직영화하냐 이런 것은 이 또 하나 그 예산과 재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지하철만으로 매년 5천억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약 4천억 원 무임승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 이후에 지금 이렇게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코레일처럼 절반이라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뭐든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이걸 잘 해결해 가야 되니까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7시간 행불의 이유를 찾겠다고 의지를 단단히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일정과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사생활 흠집내기가 아닌
특조위 직무상 의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했던 산케이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죠. 자,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7시간을 왜 꼭 알아야 하는 거냐. 대통령 사생활을 캐내서 혹시 흠집 내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조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참사가 발생한 당일날 대통령 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청와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참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려는 거고 그건 뭐 저희의 직무상 의무입니다. 그런데 7시간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저희의 그 조사하려는 것을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 저는 우려해왔던 겁니다. 오히려? 네. 제일 중요한 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이기 때문에요. 네. 그 판결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공적인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그럼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까? 특조위에? 저희가 청와대 쪽에 좀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그리고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기록이 좀 일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일정한 거쳤기 때문에 특히 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검찰에서 보고하는 그 산케이신문 기사 사건이 중요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걸 제출 안 하니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검찰청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강제 수사하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이제 과태료 정도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디까나 간접적인 거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할 생각이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뭐 좀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뭐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그 실지의 그 자료나 물건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국회의장에 육선의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달라는 게 총선의 민의고 그렇다면 정세균 의원은 국회를 마치 통법부, 즉 행정부가 제기한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는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청와대에 맞서야 마땅하겠지요.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론 강경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기대를 걸게 만듭니다. 자, 어제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첫 번째 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 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책임 정부 이상으로 책임 의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회와 가능성의 나라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평화의 위기, 양극화 위기, 경쟁력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 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 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민의당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의원 등 4명에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선정 직전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수민 의원 관련 업체에 2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혐의인데요. 김수민 의원도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의 공석이 생겨도 후순위자가 이어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천명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박선숙 사무총장 둘 다 비례대표지요. 두 사람 모두 기소가 된다면 당원권을 정지하고요. 만약에 부정부패가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공산이 크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석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성명을 들어볼 텐데요.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이게 과연 해명으로 합당한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할까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재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빗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또 노골화하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면서 공익기관인 국민연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를 보였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용 배불리기에 공익기관인 국민연금이 나섰다는 의혹인데요. 박영선 의원이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이런 잘못된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 기금 차원에서 졌던 문제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국민연금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예.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의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특정 재벌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활용된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아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그러면 그 연금기금관리위원회인가요? 그 뒤에 내지 그 위에 다른 어떤 그 실제적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당시에서도요. 국민연금의 그 최고 담당자가 특정 재벌의 회장과 사전에 만났다. 네, 그것이 그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좀 또 하나 지금 불거진 어제부터 이제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그 인터뷰 내용 보셨죠? 그렇습니다.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유동성 지원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해 들어갔고 여기에 정권의 경제 실세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국책은행,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고 그 전 홍기택 그 산업은행장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제 그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청문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12조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을 집어넣으려면 책임자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지금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손실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재벌이 보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래서 이 재벌 문제 이 부분은 제가 뭐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독점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재벌 독점 경제이죠. 한국 국민들의 생활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독점 경제에서 그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텐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갈등과 충돌 국면에서 눈물 표시 유유를 쓰고 싶은 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이것 봐, 유유라고 했나? 사돈어른의 심경을 대변하고 싶은 모양이지. 사돈어른 유유제약 회장님 아니야? 유유제약이 압수수색을 당했더만. 닥쳐 이 새끼야. 남의 불행을 즐기는 너 이 새끼. 네가 바로 열린 사회의 적이다. 우리 무는 공격당할 소재가 너무나 많아. 아버지는 만인이 다 아는 친일파에다가 누나는 사학비리, 딸은 아리송한 사립대 교수 채용, 그리고 그 사위는 그 유명한 마약 사위, 사돈기업은 원전에다가 위조 부품을 납품하고 또 다른 사돈은 의사 약사에게 리베이트한 의혹, 그리고 본인도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패밀리가 다 있어. 야, 환아, 너 정삼살인이란 말 아니야? 이 정삼살인? 그게 뭐야? 증산동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야? 이런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증삼이라고 공자의 제자가 있었어. 이 증삼은 아주 인덕이 높고 훌륭해서 너하고 달리 이 새끼야. 아주 인덕이 높고 훌륭해서 아무도 해코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증삼이 남을 죽였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안 믿지. 아니, 증삼이가 왜 사람을 죽여? 이러면서.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믿더라고. 증삼이도 살인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말이야. 이런 뜻이야, 이 새끼야. 모처럼 무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증삼살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증삼이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떠벌리고 다닌 인간 어떻게 됐어? 증삼이가 야마 돌아서 죽여버렸대. 북한산 공원에 데리고 가서 칼로 잔인하게 난자하고는 그래놓고 증삼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 근데 이상해. 증삼이가 죽기 전에 설사약을 먹어요. 아니, 씨발 죽는데 왜 그 약을 먹어? 닥치라고! 지금 누구 오촌 살인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야? 새끼야, 그러니까 그 집안보다는 우리 집안이 더 정상적이란 얘기야, 이 새끼야. 아니, 그만하세요. 그리고 증삼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정말 무야말로 증삼 살인하고 있네요. 야, 헌아, 너 해명해야지, 이 새끼야.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딨어? 뭘? 이 새끼야, 부실기업에 돈 주라고 네가 산업은행 회장한테 명령했다며. 그러는 바람에 산업은행에 부실이 생겨서 또 공적 자금을 줘야 하잖아, 이 새끼야. 나를 살인하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런 줄 알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환의 이름을 따서 환, 그리고 경제부총리 관료니까 관 따서 환관살인이라고 할까요? 닥쳐! 이게 아주 즐겁나 봐. 나는 의견만 냈을 뿐이야. 산업은행 회장한테.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못 본 척하고 문 닫게 만들면 그게 나라인가? 이러면서 말이지. 좀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당부했을 뿐이라고. 이 새끼 지랄하네. 너 이 새끼 얼마 받았어? 뭘 받아? 하늘을 우러러. 한 톨 부끄럼이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톨 부끄럼이 없다고요? 한 톨이 맞나요? 그런가? 하늘을 우러러 한 타스 부끄럼이 없어. 한 타스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한 보루 부끄럼이 없어. 한 보루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한 박스 부끄럼이 없어. 한 박스가 왜 나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한 봉지 부끄럼이 없어. 한 봉지요? 아닙니다. 마약 한 봉지인데도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들 이게 또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들. 오늘도 인 나오셨어요? 이 새끼들아 그 국가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투명하게 해야지 이 새끼들아. 어느 기업한테 뭐 뇌물을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실은 그 상당히 불행한 거라고 봐요. 영감님, 동화은행은 없어졌지만 동화은행에서 돈 받으신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따로 있죠. 너 이 새끼 내가 팬클럽 있는 거 몰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들 내 팬들이 너희들 조지면은 너희는 끝이야 이 새끼들아. 알아? 이 영감님 언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인터넷 가보니까 있더라고. 김종인 팬클럽, 엑소카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너 이 새끼들 조심해. 중고딩 팬들이 달려들면은 너 이 새끼들 아작이 난다고. 죄송한데요. 그 김종인은 딴 김종인입니다. 시대를 역류하시는 영감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희 국민의당은 부정부패 연루자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본받으십시오. 아이고 안동지 오셨어. 근데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다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새끼야 아무 일도 없기는. 에이 새끼. 야 리베이트를 그딴 식으로 받냐? 이런 거 아니야. 30살 먹은 그 친구한테 너 공천 줄 테니까 네 회사에다가 우리 당이 선거 홍보 비용으로 쓸 국고 보조금을 몰아줄 테니까 그거 받고 일부분 먹은 다음 나머지는 우리 당으로 돌려다오. 뭐 이딴 식으로 빠터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들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선관위와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데 법원이 잘 판단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님? 선관위와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데 법원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내시죠, 이님? 야, 사회자, 넌 오늘은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네 고추가 하지 말라고 하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네 고추 수줍더라.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6월 10일인데 6월 항쟁 29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6월 항쟁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1980년 5월로 가봤을 적에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있었는데 심재철이라고 나중에 MBC 기자다가 엊그제 국회 부의장이 됐는데. 자,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심재철 이 사람 서울의 봄 시위를 끝내자고 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자, 나중에 심재철이가 이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잠깐 있었어요. 자, 이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네, 이거 위키백과에서 심재철을 검색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예, 정답. 환님, 위키백과까지 갈 거 없이 바로 정답 맞히시겠군요. 당연하지. 우리 당 출신 부의장인데. 자, 정답은 머리 굴리는 중. 머리 굴리는 중학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긴 그분 인생을 보면은 하이바에서 하드 돌아가는 소리로 늘 시끄럽긴 했습니다만은 머리 굴리는 중 아니었습니다. 이 무식한 새끼. 1987년 그때 내도 최루탄 가스 맞아가면서 타는 목마름을 사귀면서 민주주의여 만세 이걸 외쳤지. 심재철이가 국회 부의장이 되면 부의장석에서 누드 사진 검색 이딴 거 안 하겠지? 자, 정답. 네, 자, 정답 말씀하시죠. 정답은 윤창중.
윤창중이 왜 나옵니까? 뭐 윤창중학교 없냐? 네, 들렸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새 책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을 드립니다. 인터하우스가 제공하고요. 이 책은 특별히 저자의 사인을 실어서 보내드립니다. 전대미문 최고의 작가가 쓴 김어준 평전이지요. 네, 뭐 이 책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잘 아실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키우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헌정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네,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하우스가 냈습니다. 하루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토마스 슐츠가 쓴 책 구글의 미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와글러사 초사희님. 네, 정답은 어릴 적 고난을 극복하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오원 장승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글어사에서 활동하는 초사희입니다. 매일 김용민 브리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듣다 보면 왜 대한민국 재벌은 다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에 화가 자주 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속을 무사히 이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국내 재벌 중에서 상속에 의해서 부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60에서 70%라는 그런 분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딱히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외국의 경우 전기차로 미래를 선도하려 하고 이도 모자라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알파고, 무인자동차, 룬 프로젝트 등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글의 사후는 악하지 말자. 국내 대기업의 공통 경영 이념은 기업 이윤 창출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무작정 국내 기업을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당장의 이윤, 상속, 권력에만 힘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당첨자입니다. 제로스님, 정답 장승업 맞히셨습니다. 오늘 말을 듣다가 조금은 걱정이 되더군요. 기본소득이 다음 대선에 쟁점이 되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했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지난 대선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 문제에 당했다고 생각했을 여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야당 측의 주장 중 상당수를 동조가 아닌 자신들의 의제로 변경시켜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재벌개혁 등 모든 문제를 야당이 먼저 꺼냈지만 여당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여당의 것으로 포장하고 노령연금과 보육 문제까지 꺼내들었지요. 그 결과는 의료보험, 재벌개혁, 노령연금까지 전부 퇴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기본소득을 그들의 의제로 가져다가 난도질할지 모릅니다. 낙관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당장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제를 선점해 놓고는 다른 퇴보를 획책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당하고 그 대안으로 박근혜를 찾는 분들이 계셨죠. 또다시 여당 내에서 개혁인 척하면서 대안이라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야당에서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비박 퀴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하고, 부산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고, 예. 서로의 그 네이밍이 다른데요. 자, 오늘 지금 그 양측이 밀양이다, 가덕도다, 이걸 놓고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도 끼어든 양상이네요, 보니까. 예, 오늘 그 가덕도 그 후보지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입지 선정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크게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일단은 새누리당으로서는 PK 지역의 어떤 지지도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틈을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략하고 있는 이제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어떻게 지금 이 논쟁이 진행이 되었는지 좀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992년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도시 기본 계획 항목 가운데 하나로 처음으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부산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런 다른 영남권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나타냈고 2005년 정부의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말에 영남 쪽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는지 이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검토 단계였고요. 이 사업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죠.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미 이것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당선된 뒤에는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맡겼고, 예.
이때 이제 부산이 내세운 가덕도와 대구, 울산, 경북이 내세운 경남, 밀양을 대상으로 용역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미 부산대 나머지 영남 또는 이게 영남권에만 신공항이 필요하냐 이런 또 수도권의 반발까지 가세가 돼서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끄러웠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집권 4년 차인 2011년 3월 30일에 이 신공항 계획을 이제 백지화했습니다. 이때 그 현재 권력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이던 박근혜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했는데요. 백지화 발표 다음 날 박근혜 당시 의원은 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신공항은 필요하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 이해한다. 이렇게 받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잠잠하던 차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얘기를 다시 꺼냈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등 다시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정부 검토만 한 10년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달 안으로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23일과 24일 전후로 지금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이 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발표 결과가 임박하면서 부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골화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그 친박 패권 그리고 PK 홀대 분위기가 이제 무관치 않은데요. 이미 이제 그 친박계인 친박 중에 친박인 조원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그 친박계를 중심으로 충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민다는 이른바 PK 충청연합설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PK 민심을 들썩이게 하는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오는 14일 부산역 등에서 한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가덕 신공항 쟁취 및 불공정 용역 규탄 시민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또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런 분들도 지금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의 부산 가덕도 공항 유치, 그 공정한 용역 심사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풀어낼 길이 마땅치가 않겠어요. 이거 어느 한쪽에다가 결국에는 줘야 할 텐데 말이죠. 가덕도에 이렇게 줬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반발도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에 줬을 경우에 미칠 부산의 그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그 지방선거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병수 후보가 신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5석이나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었는데 다음 대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무성 전 대표, 이분이 그 영도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도에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발을 좀 뺀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죠. 가덕도로 만약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본인이 받을 또 타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면에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양으로 된다. 부산 시민들이 반발한다.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좁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려서 지금 조금 뒤로 물러서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집권당의 당 대표였고 이 사안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영역 심사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그 국책 사업인데 그 부분을 부산 쪽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 상황을 방기했다. 제대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부산 민심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좀 다분하죠. 예. 그럼 결국 친박은 그 미디앙으로 결정해도 정치적 타격이 적은 편이군요. 친박으로서도 어쨌든 지금 가장 공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이 창출이 안 되고 야당 쪽으로 넘어가면 다음 정권에서 어떤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딜레마죠. 어쨌든 PK를 다 아우르고 다독거려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야 하는데 PK 민심을 저렇게 성나게 한다면 정권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당장의 과실을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부산에 가덕도로 넘겨줘야 할 것이냐 이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예, 딜레마군요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해공항 포화가 문제라면 아예 그냥 김해공항을 좀 확장하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제2 김해공항을 만들면 뭐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그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을 했고 양쪽 지역에서 워낙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제3의 대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김해가 또 예전 같지 않아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 뭐 땅을 사들이고 그런 문제도 있겠죠. 네. 또 산이 또 그 엄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해공항 착륙하는 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낫다. 사실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하여간 이제 곧 발표가 임박했네요. 이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결정하는 쪽도. 자, 국회 원구성이 확정됐고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고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났지요. 자, 어제도 저희가 슬쩍 한번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각 당의 손익 계산서 누가 더 손해를 받고 누가 더 이득을 받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막판에 국회의장에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임위는 어쨌든 그 국회 각 분야의 어떤 그 법률안이나 전문 분야로 이제 쪼개져 있는 분과인 것이고, 거기서 일단은 법률안이나 안건이나 다 통과가 돼야 국회 본회의로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도 상당히 중요한 그 조직인데, 그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이라든지 진행, 뭐 사회권 이걸 가진 사람이 상임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그 안건 상정 권한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법안을 상정하거나 무슨 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르거나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국회법에는 이제 의결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합의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간사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안건 상정 권한이라는 게 상당히 좀 강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임위마다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전문위의 그 위원들의 의견도 그 법안 심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에 대한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같이 일하기 싫다는 뭐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인사권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의사 일정 진행을 하는 데서 상당히 좀 권한이 강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중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좀 손익 계산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곳이 이제 국회 운영위죠. 예. 국회 운영위는 소관 부서가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이런 곳이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보고나 안건들을 이제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에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에 불려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그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곳인데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고 그게 박근혜 청와대로서는 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권한을 유일하게 청와대 갑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운영회의 어떤 의사 일정이나 청문회나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이번에 그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운영위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더민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뭐 청문회 중에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허연준 청와대 행정관 지시했다는 지금 증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를 연다면 그 주무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될 텐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청문회를 열더라도 상당히 조금 운영위원장이 딴죽을 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쨌든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패막이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청와대 견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는 야당의 위원들이 더 많게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꾸려질 텐데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뭐 목리를 부린다거나 의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을 안 시킨다거나 이러면 그 다수인 야당이 상임위를 진행하기에도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그 국회의장 자리와 이제 서로 이제 맞바꾸는 걸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고요. 그 정은호 게이트 법조 비리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 만약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근데 이것도 지금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소관부서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도 정무위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을 일으킨 그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올라오는 것도 이제 정무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정무위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도 여전히 새누리당이 이제 갖게 됐고요. 진짜 이게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완전 저 국회의장에 조금 정신이 팔려서 좀 가져와야 할 것을 좀 못 가져온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의 그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획재정위원회 이것도 새누리당이 이제 계속 차지하게 됐고요. 또 뼈아픈 그 상임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미방위.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을 하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나 연합뉴스나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완전히 공영성이나 공정성을 잃고 완전히 지금 표류하고 있는 정론직필 못하고 있는 MBC, KBS, 연합뉴스 이런 곳의 어떤 뭐 지배구조라든지 공영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곳이 미방위인데요. 이건 정말 야당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새누리당이 가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공정 언론 특위를 이제 당내에 설치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해직자 언론이 문제라든지 공영방송의 이제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미방위를 갖고 오지 못했다는 점, 그것도 좀 이제 뼈아픈 현실이고요.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그 백남기 씨 그 과잉진압 진상조사 청문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경찰 소관하는 경찰 소관이죠. 이것도 새누리당이 갖고 있었는데 20대에도 새누리당이 이제 갖게 됐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가져왔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결산 특히 예결위를 가져왔습니다. 19대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예결위를 갖고 왔는데 뭐 정부의 어떤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을 하고 그런 그 연말에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심 있는 예산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근데 예결위가 뭐 그렇게 좋은 위원회냐 또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깎을 건 깎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러는데 정부 예산안의 어떤 전체 비중으로 보면 국회 예결위가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안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가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좋은 그 상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가져온 건 외교통일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는데, 일단 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좀 원활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어떤 위원회를 가져갔냐? 그 19대에서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두 곳이었잖아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18곳 가운데 10곳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8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882가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곳을 차지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2곳을 차지했는데, 국민의당이 가져간 것은 교문위, 교육문화체육위원회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 교문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 그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임위로 꼽히고요. 누리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도 이제 다룰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는 산업통상부를 이제 소관으로 하지만 그 밑에 산하기관이 한 50여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도는 곳이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상임위로 통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은 상당히 알토란 같은 상임위 2곳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새누리당은 예결위와 외교통상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줬고요. 그러면서 중요 상임위로 꼽혔던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는 다 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와 외교통상위를 새누리당에서 받는 대신 원래 갖고 있던 교문위와 산자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에 넘겼죠. 뭐 이렇게 본다면 손익계산서가 이제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20대 국회 이제 개원하면 여러 가지 이슈, 뜨거운 현안들이 많을 테니까 뭐 원구성 협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 각자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그런 의정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농해수위죠? 농해수위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개성공단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통일부에다가 북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지요. 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계가 별탈 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점검하려고 가는 건데 정부가 이런지아예 거절했단 말이죠. 자,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한겨레 부설 평화연구소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명의 의원 중에 167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87명, 새누리당이 46명, 국민의당이 24명, 정의당 5명 등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하냐, 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고 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절대 다수인 91%가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야 3당 의원 경우에는 100%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설문에 46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예. 그 중에 70%, 즉 32명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만약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고자 하는 그 법률안이 상정이 됐을 때, 야 3당 의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야 3당 의원 다 합치면 167석이고요. 예. 지금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7석에 32석을 더하면 199석입니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가 그 상정에 합의를 못해도 일단은 그 통과를 그대로 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180석이 이미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새누리당에서 그 32명 의원들한테 당신들 여기에 찬성하면 안 된다. 반대를 꼭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재가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긴 한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그냥 찬성하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쇠 그냥 뭐 이 국면에서 더 친척된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뭉갠다면은 그 뒷감당 정치적 책임 상당하지요.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못 본 척할지 좀 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통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력, 그립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냐, 네임덕이 어떻게 올 것이냐와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네임덕이 온다면 저희 설문에서 찬성했던 32명의 의원들 지금 더 있겠죠. 새누리당 의원이 46명밖에 참여를 안 한 거니까요. 의사를 물어보면 더 있겠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사를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야당이 발의한 그 재가동법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상당히 이 전국의 그 숨은 변수로서 상당한 휘발력이 있네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에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네. 아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죠. 우리는 네. 인하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의 판단은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예.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놀랐는데요. 굉장히 어제 오전에 금통위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서 놀라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놀라야 되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요 대목에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예.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즉 전격적으로 요 부사어에 놀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금리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쉽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내리면 이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적어지죠. 그래서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려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거고요. 예.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 돈을 맡길 사람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시중에 풀린 돈이 은행에 잠겨서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내린 일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요. 자양강장제, 신경안정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건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에 활력을 더하기 때문에 자양강장제. 금리를 올리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묶어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안정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신경안정제로 부르건 자양강장제로 부르건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됐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경기가 안 좋구나.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자양강장제 한 방 놔드릴게요.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래야 이 경기 주체들이 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도요. 막 경기가 과열되면
이제 신경안정제 한 방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내가 지금 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도 분비된 상태여서 흥분해 있는데 의사가 곧 안정제를 놔주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건 환자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제 보통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지간하면 전격적 인상, 전격적 인하 이런 카드를 잘 안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한은은 어제 금통위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금통위 열리기 직전에 여러 경제지들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그래요. 전문가들한테. 이번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경제신문,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번엔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으로 금리를 훅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이 자양강장제를 놔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어떻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전격적 금리 인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양강장제가 아니고 한은이 딱 보니까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 고통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자양강장제가 아니라 이걸 모르핀을 투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안타깝게도 이 모르핀은 고통을 잠깐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통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은요, 기자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갖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요 팩트가 아니고요. 그 팩트를 설명하는 중앙은행 총재의 코멘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코멘트에 지금 이 나라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녹아 있거든요. 코멘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심지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 코멘트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그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하반기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이를 하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모르핀을 놓는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일단 이미 각종 지표가요. 그 이주열 총재 우려를 완전히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4월에 벌써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죠.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률이 3.0%라고 1월에 전망했다가 2.8%로 이미 내렸고요. 1분기 GDP 성장률이 고작 0.5%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그 메르스 때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인데 메르스 때 지난해 2분기도 0.4%였거든요. 그때만큼이나 떨어진 겁니다. 뭐 기업들 설비 투자가 7.1%나 줄어서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국내 총 투자율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치가 처참하죠.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이 수치는 이미 다 알려진 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은 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은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죠. 뭐냐? 금통위원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불러들었던 이 지표보다도 더 나쁜 지표가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5월 경기 지표들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우리한테는 아직 안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금통위원들은 5월 지표의 잠정 수치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금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통위원들이 5월 경기 지표들을 보고 났더니 제 짐작인데 이게 지금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열 총재가 코멘트를 살짝 하는데 어떻게 내비치냐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수출이고 무역이고 5월 지표가 박살이 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금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주열 총재 코멘트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의 폭이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면 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써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주열 총재가 보기에는 하반기의 재정은 성장의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이주열 총재 설명은 재정 조기 집행의 폭이 컸기 때문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요. 1년치 예산 중에 약 3분의 1을 1분기에 퍼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 전에 경기 띄우겠다고 조기 예산 집행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공기업들 엄청 닥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1분기에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 전에 좀 그럴싸한 성적표를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성적도 처참하게 나왔죠. 근데 이주열 총재가 보니까 1분기에 재정 정책을 다 쏟아붓다 보니 5월 지표도 박살이 나 있는 듯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쓸 돈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하반기의 재정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성장률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그렇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쓸 돈을 총선 전에 다 당겨 써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박살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 중에 제일 효과 높은 방법으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걸 꼽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면 인프라도 구축되고 실제로 국민소득도 증대시키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심지어 통화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주열 총재도 인정을 해요. 이주열 총재가 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통화정책뿐 아니라 그러니까 즉 금리 오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열 총재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총재 말은 야 니들 쓸 돈 없잖아. 쓸 돈 없어서 내가 보기 하반기 박살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몰핀 놓는 거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을 2조 원가량 투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미 정부 부채는 600조 원에 육박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 한은의 경고처럼요. 경기의 하방 리스크,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현실화가 되면요. 지금 이 정부는 더 이상 쓸 카드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뭐 기준금리가 아직도 1.5% 남았으니까 금리 더 내리면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한은의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건요. 실제로 이제 6월에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5월달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미 이제 말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6월에는 못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줬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6월 금리 인상이 연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지금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만약에 올리면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그렇게 미국한테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저도 지겹고 들으시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해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이주열 총재가 걱정하듯이 재정이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우려하는 판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해야죠. 증세를 해야 되고요. 법인세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방법밖에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은행이 몰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면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되게 기가 막혔는데 한은의 전격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부의 반응이 연합뉴스에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하도 웃겨갖고요. 연합뉴스 제목이 이래요. 정부, 한은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지금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걸 보고 진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점을 통감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요. 그런데 이게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올리고 이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빵점짜리 성적표를 학생이 부모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야, 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불법 과외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빵점짜리 성적표를 제출한 자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뻔뻔스럽게 부모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내 성적이 앞으로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빵점짜리 성적표라고 한국은행이 진단을 했으면 쪽팔린 줄을 알아야죠. 한은이 이례적으로 전격적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정부가 그만큼 지금 3년 동안 경제를 개판으로 운영했다는 성적표인데 예, 이걸 환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제가 참 황당할 수밖에 없죠. 한은의 전격적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가 지금 몰핀을 투여해야 될 정도로 극단적 상황이다라는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장을 정말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빨리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릴 것 같지 않아서 이주열 총재의 경고처럼 하반기에 경기의 하방 리스크, 즉 우리 경기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걸 느끼는 뉴스였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어떻게 IMF 때를 연상하면 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문제부터 터질 건데요. 예. 아주 이 가계부채 문제가 극단적으로 똑같은 데자뷰라고 할 수 있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거든요. 예. 미국의 금융위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것이 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문제가 터져서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극단적인 문제로 터지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고 하면 제일 먼저 펑크가 터질 게 부채를 못 갚는 데서 터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든지 부채를 못 갚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금융기관 한두 곳 얽히면 예. 대공황이죠. 대공황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갚지를 못하니 은행이 부실화되고 결국 네. 무너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적 경제 공황이 오게 되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거죠. 국가적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은 그 은행 직원들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또 여파가 있겠습니까? 은행 직원들뿐만이 아니고요.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IMF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기업의 부채를 담보해 주지 못하면은요. 예. 은행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했다는 건 은행의 부채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망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줄줄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더더욱 소비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더더욱 은행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래서 1998년도 IMF 때 닥쳤었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대량 실업, 금리 인상, 물가는 오르고 뭐 기업들은 망하고 예, 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때 그 정부를 운용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기용한 셈이 된 건데 네. 이 나라가 네. 똑같은 꼴을 또 당하게 된다. 네. 이거 참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재벌 증세. 네, 증세를 통한 재정 정책이고요. 지금 야당이 그걸 그 20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걸 기대합니다. 그 일을 또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네, 대책이 있는데요. 예. 안 되는 놈들한테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50년, 100년 푹 쉬게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자성하게 만들어야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참 난센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드니 더 참 암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꽉 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간브리핑 뉴스의 재구성 코너에서 김태형 선생이라고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말씀을 제가 캡처를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본소득 뭐 스위스처럼 월 300만 원씩 국민들한테 꼬박꼬박 줬을 경우에 누가 일하겠냐 이제는 다 놀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의 생산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들은 졸부들이고
노는 게 일이고 무노동, 무임금이 일상화되어 있는 인간인데 인간이란 본래 설계될 때부터 한동안은 쉬겠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반드시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하게 되는 일은 노예에 준하는 일이 아니라 창의성을 담보하는 일, 또 아울러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공익적인 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보장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노동은 그 질이나 개념 자체가 현격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하면서 기본소득은 왜 미래지향적인가? 오늘 이완배 기자님의 세 번째 특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겨우실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통 이 방송 녹음을 하는 시간에 이 조간 브리핑까지 끝까지는 다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 말씀해 주신 건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까 말까 했었던 망설였던 부분은 이게 반론이 많이 나올 만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리면 정치자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스위스 기본소득 부결에 관한 여러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요. 그 보도들 안에 짧게나마 이런 분석이 안 들어간 보도가 없습니다. 어떤 분석이냐면 인공지능, AI 이런 거 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화하는 신기술 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분석은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라는 곳이 6일 영국 하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이 뭘 전제하냐면요. 알파고 열풍 이후에도 이제 한국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제 AI가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하면 웬만한 인간의 노동은 다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노동자들은 뭘 하느냐.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는데 이런 노동계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자체가 급속도로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런 공포가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마무리를 해버리면 이게 좀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대가 오면 노동자들은 기본소득 받고 그냥 놀고 먹는다. 기계가 일을 대신해준다. 하지만 돈은 국가에서 대준다. 이런 컨셉으로 잘못 오해되기가 쉽거든요. 기계화가 인간의 노동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공포. 이 공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100년이 넘는 공포입니다. 거의 130년 가까이 언제나 있었던 공포예요. 그냥 간단히 번외 얘기로 말씀드리면 신도리코구 복사기 만드시는 창업주 우상기 회장 같은 분은 복사기 처음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팔러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들이 야이씨 복사기 신기하긴 한데 이거 들여놓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복사기를 안 샀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화에 대해서 인간의 노동이 내 노동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는 늘 있어 왔던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공포가 세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1920에서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를 현대라고 부르는 시기를 이 1920년대로부터 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에 도입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 정말로 가혁명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수많은 노동력의 기존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자동화가 노동의 형태를 바꾸면서 이 자본가들은 단시한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는 개이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노동자들 임금 안 줘도 돼. 기계화가 되면 인건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충격적이게도 대공황이었습니다. 예. 대량 생산이 돼서 상점마다 물건은 넘치는데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동자들이 소비자여야 되는데 실업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결국 대공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화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단지 노동자들만의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일이 벌어지면은요, 궁극적으로 자본가도 같이 망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촉발된 대공황이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냐면, 이제 미국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학자의 이론을 도입을 해서 극복을 하죠. 그리고 유럽의 동유럽 여러 국가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요. 극복이 아니라 이제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과잉 생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케인즈가 이 대공황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한테 SOS를 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혁명 날 것 같아요. 사회주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을 했을 때 케인즈가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병에 $1짜리 지폐를 넣으세요. 그리고요. 산더미처럼 흙 쌓아놓고요. 그 안에 $1짜리 지폐 넣은 병을 그냥 쑤셔 박으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 땅 파보세요. 그러면은 $1짜리 든 병 나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땅을 파겠죠? $1짜리 지폐가 든 병이 발견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막 필요한 물건을 사겠죠? 이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상점에 물건은 너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야. 돈을 나눠줘 그냥. 예. 그냥 병 속에다 놓고 흙 속에다 묻어.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 이러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의 처방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I가 활성화돼서 지금의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서 그래서 대공황 비슷한 문제가 와서 자본가도 망할 위기에 오고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케인즈의 말대로 돈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돈을 나눠주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AI,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는 저는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929년도에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1920년대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컨베이어 벨트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일해? 우리는 앞으로 무슨 노동해? 공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들,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처럼 팟캐스트를 하는 일들, 다양한 벤처기업을 만드는 일들,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생길 걸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을 때, 아니 그러면 어떤 노동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분명히 더 창의적이고 분명히 더 노동지향적인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건 새 일자리가 생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생기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이 시스템이 버텨줘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AI가 생겨서 기존 일자리들이 막 뺏겨가지고 물건은 많이 생산됐는데 여러 부가가치 서비스는 제공이 되는데 소비를 할 돈이 없을 때 이 시스템 그 중간 단계를 슬기롭게 버텨나가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 단지 노동자들의 위기만이 아니라 자본가들까지 다 엮여서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를 잘 넘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0년대까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케인즈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병에 이렇게 돈을 넣고 나눠준 게 아니고요. 여러 이제 국가 재정 사업을 펼치죠. 댐을 짓고 도로를 짓고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막 나눠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엄청난 증세.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거의 살인적인 세율로 증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미국의 1951년 미국 세법상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이 91%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번 돈의 91%를 토해야 될 정도였던 거죠. 상속세 최고 세율이 77%였고요. 법인세율이 4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증세를 해서 이후에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이 격동기를 해결을 해나갑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는 염려를 증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극복을 해 나간 겁니다. 저는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는 행복의 근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문제는 급격한 기술의 진보가 노동시장을 왜곡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당연히 기술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져가게 될 부자들, 자본가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흘 동안 되게 길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기본소득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경제 수단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어제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희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20년, 30년 뒤쯤에나 저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대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진보의 첫걸음을 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3일 동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착취의 재생산 구조를 끊겠다는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고 이런 모든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해 주셔서 인간의 삶이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대선 때 누구도 기본소득 얘기하지 않으면은 네.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김용민 PD님 정치를 하시면 새누리당으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참 고민이긴 한데 그때는 아마 당 이름을 바꿀 겁니다. 새누리당이. 예. 지금 이 상태로는 또 대선에 임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러면 제가 새누리당 그 이름을 또 즉각 접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속 지키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의 나오셔서 그 삼으시면 저는 무조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본소득 문제.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빚내서 소비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빚내서 소비할 수는 없고요. 네.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말씀 오늘 새겨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뜻하지 않게 김용민 PD님 그 정치 재개에 희망을 본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 기류가 막말 정치인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P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화국 논평.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힘을 화해협력이라고 강조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남북 화해협력 운운하면서 다 죽은 개성공단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는 건데 기업이 국가 곧 박근혜 동지를 뛰어넘고는 감히 화해 운운하는 것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개성공단을 통해 단 한 푼이라도 북한에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범죄적 강도로 따지자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잠깐이나마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박근혜 동지의 은혜에 침을 뱉은 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번 돈으로 노동자들 월급을 주었다곤 하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인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돈 쓸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따라서 그 월급을 전부 회수해서 핵개발 비용에 썼으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바. 개성공단을 유지하며 계속 북한을 살찌우겠다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릴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 공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에 다름 아니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업주들은 공장은 개성에 두되 차라리 일은 남한 파견직에게 줌으로써 돈이 남쪽에서만 돌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그 기계에다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돌아온다는 서약서를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단합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싸우기 위한 존재이지 대화하기 위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서울과 대전 낮 기온이 31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 30도를 넘는 불볕 더위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위와 함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과 내일까지 이어진 다음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마무리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입니다. 어버이 연합 집회 관련 보도가 오랫동안 안 보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악의 반인륜 집단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아니라 돈 주는 자의 뜻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